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97회 최근 기출문제 전산세무 1급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입력해보는 건 해볼 수 없겠지만 문제풀이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보통 대부분 평상시 시험보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도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1번 보면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어요. 1번 보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의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유동자산으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서 영업주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봐야 한다? 유동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금융상품. 여러분 지금 우리 KIFRS에서는 여기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단글로 출제되고 있는데 전산세무 쪽에서는 한국이 채택한 IFRS 국제회계 기준이죠. 네, 여기에서는 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대한 출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산세무에서는 지금 좀 가져오는 걸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IFRS에도 RS 국제회계 기준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한다. 맞고요.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 시가를 말하는 거죠. 거래가격은 시가.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 이 4번 문제가 보면 금융자산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되는 건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로 봐야 한다? 담보로 잡은 걸로 봐서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거래, 돈 빌린 걸로 봐야겠다 이런 얘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이죠. 예, 다음 3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일반 기업의 기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대가를 지급한 금액 아니죠. 여러분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취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도 되겠습니다. 4번 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 사채에 예,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삼각표 그리는 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표시 이자율 이것이 액면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가액은 200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일 금액, 여기 단일 금액, 이제 발행가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발행가액을 구할 때는 단일 금액의 이론의 현재 가치, 3년 후에, 지금 3년짜리죠. 예, 원금이
8%, 시장이율의 8%죠. 그럼 이것은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죠. 그러면은 3년 후에 그것을 지금으로 땡겨보면 원금 200만 원을 0.7938로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금 이론의 현재 가치, 이것은 이자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금이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원금이 액면가, 발행가를 구하려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잠깐만 보세요. 자, 발행가는 어떻게 결정했냐? 자, 3년 후에 사채 200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0.7938이다. 방금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방금 우리가 보였던 거 여기 나왔죠. 자, 그게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0.7938이다. 이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이건 원금, 사채 3년 후에 200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0.7938을 곱하면 현재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건 원금이고 사채 원금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죠. 이자를 그러면 8%면 유효이자가 2.577 하나. 그러면 액면이자에 우리가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죠. 액면이자의 10%. 시장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 10%잖아요. 200만 원에 10%. 그러면 매년 말에 얼마씩 지급하냐면 자, 매년 말에 2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을 3년치를 현재 가치로 다 땡겨 보면 이렇게죠. 현재 가치로 그러면 여기에 1년 후에 20만 원 이자가 2년 후에 20만 원, 3년 후에 20만 원 이자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보면 이걸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가 되느냐? 바로 2.577 하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20만 원 곱하기 2.577 하나. 그러면 여러분 연속된 현금이죠. 연금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봅니다.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된다? 사채 액면가액의 현재 가치, 이자의 현재 가치, 방금 그 율을 곱해주면 발행가액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10만 3,020원이 발행가액이에요. 그러면 사채 200만 원짜리인데요. 사채를 200만 원짜리인데 사채를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면 액면 금액 2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210만 3,020원이 우리는 돈이 들어옵니다. 사채 200만 원짜리를 할증 발행한 거죠. 할증 발행.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 10만 3,020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만 3,020원이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상각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각액은 유효이자, 유액상장 이래가지고 유효이자가 얼마인지, 액면이자가 얼마인지, 상각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장부가가 얼마로 바뀌는지 이것을 바로 삼각표를 그리는 건데 자, 유효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장부가 발행가액에서 지금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210만 3,020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유효이자가 8%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장부에 이자 비용으로 잡을 것은 이렇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자 비용이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이 된다는 거지. 이자 비용 16만 8,241원이 이자 비용이에요. 액면이자는 액면이자율, 액면이자 곱하기 액면이자율. 액면이자는 200만 원,
곱하기 액면이자 우리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이자 표시이자 10% 얼마 나와요? 20만 원. 이건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지급한 이자 대변의 현금 얼마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부에는 16만 8,241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12월 31일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12월 31일 날. 여기에 바로 2021년이죠. 21년 12월 31일 날.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뭐냐 이 말이죠. 결산을 통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지금 대변에 있죠. 이걸 일시에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통해서 방금 차이 나는 금액 요거 20만 원과 10만 3,020원의 차이 나는 금액 얼마 차이 납니까? 240원은 31,753만 759원. 여기에 살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럼 2021년에 환입될 금액은 31,759원이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요. 그럼 22년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2020년 방금 우리가 21년 거 했고 22년 것은 얼마냐? 요거 금액이 맞느냐? 이런 얘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상각액은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면 상각액이 나오죠. 그러면 자 발행가액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31,759원 방금 요걸 빼면 장부가는 207만 1,261원이 X1년도 말에 장부가액으로 변경되는 거죠. 계속 빠져서 3년 동안 상각을 해서 이것을 없애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빵이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다 빼서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차금 빼서 제로를 시키면 사채 장부가는 결과적으로 200만 원이 되겠죠. 자, X2년도에는 발행가의 기초금액이 X1년 말 장부가가 X2년의 기초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유효이자율 8%를 곱하면 유효이자 16만 5,700원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 회사의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똑같이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여기 바로 상가액이죠. 34,300원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삼각표를 그릴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삼각표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삼각표 그리는 방법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부 1급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다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본으로 자 1번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발행 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것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거니까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죠?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감소되는 액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 건 자본 잉여금이라 그러지 이익 잉여금은 장사에서 이익 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이 틀렸다. 자기 주식을 우리는 자본 조정이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주식을 배당한다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나오죠. 이익잉여금으로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나와요? 대변에는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래서 5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번 다음 제조부분 1과 제조부분 2를 가지고 있는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예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1 제조 부분에 99만 2천 예정 배부액 그 다음에 제조 부분 2에는 300만 원이다. 제품 A의 생산량이 300개,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 자, 제품 A와 B를 1 단위 생산하는데 투입된 시간이 A에는 4시간, A에는 4시간, B는 5시간이 소요된다.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를 읽어도 어려워 보여요. 이번에 합격률 상당히 적겠어요. 자, 예정 배부율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 시 제조 부분의 노동 시간당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실제 작업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거에 물어봤냐면 제조 부분 제1이라 그랬어요. 예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부분 이렇게 예정 배부액이 주어져 있어요. 1만 보면 되지 2는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99만 2천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은 나와 있어요. 실제 작업 시간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우리는 지금 제품 A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제조 부분 아니 제조 부분 여기서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인데 제1 제조 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1단위 하나 생산하는데 제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자 A는 4시간 그러면 300개를 곱하면 실제 작업 시간이 나오겠죠. B 제품은 5시간이 된대요. B 제품은 400개인데 이걸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작업 시간은 자 A 생산량 300개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니까 300개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를 만드는데 B는 400개를 만들어요. 하나 만드는데 5시간 걸려요. 그러면 총 몇 시간 걸리냐 이 말이죠. 예. 이걸 다 더하면 여러분 3200시간 나오네요. 3000 예정 배부 실제 작업시간 3200 실제 작업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액 99만 2천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X는 99만 2천원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3200 그러면 직접 나눠보면 3100원이 답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하나하나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다음.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1번. 제조 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 방법에 따라 총이익은 달라진다. 총이익은 달라진다. 단기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한다. 맞죠? 보조 부분이 하나인 경우 연동 제비와 고정 제비의 구분에 따라 단일 배부법과 이중 배부법이 있다. 맞죠?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배부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서로 상호 간에 배부해주기 때문에 다음 8번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결합 원가 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원재료 여기까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각각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죠. 여기가 분리점 이후 말이에요. 분리점. 그래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아요. 자, 다음 결합 원가 계산에서 부산물이란 주산물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제품 맞습니다. 결합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 이걸 말하는 거죠. 분리점이란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맞습니다. 결합원가를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 가치란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에 추가적인 가공 원가만 차감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차감한다. 자, 추가적인 가공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종합원가로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정품의 완성도. 야, 완성도를 물어봤어요. 완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완성 수량, 기초량을 빼죠. 선입선출법은. 그리고 기말량을 더한다. 완성품 환산량. 그럼 완성 수량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완성 수량은 1300개예요. 그 다음에 기초량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550개.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공비에 대한 거니까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그럼 기초가 500개인데 40% 완성도를 곱하면 220개가 나옵니다. 기초량을 빼고요. 선입선출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말량. 기말수량이 지금 몇 개냐면 요거에서 곱해갖고 완성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말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몇 퍼센트냐 완성도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 그러면 기말량 전체를 X로 봅시다. X로. 기말량 전체를 X로.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냐? 자, 여기서 기말수량이 600개. 기말수량이 600개. 완성도는 몇 퍼센트를 완성했느냐? 완성도.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우리가 알려면 여기서 가공비 금액이 지금 주어져 있죠?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왔네요. 단위당 원가 그러면 나누기 만 해보세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 그럼 동그라미 4개를 띄워보면 1200만원 나누기 만 그러면 1200이 나와요. 이거 참 어렵네.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완성품 단기 가공비가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왔어요. 단가가. 그러면 금액 나누기 수량 그러면 이렇게 단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완성품, 여기에 바로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 예, 예. 그래서 1200개가 나왔다. 보세요.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라는 거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말 수량을 X로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 여기서 완성 수량에다가 기초량을 빼요. 1300 마이너스 220. 그러면 1080개 나오네요. 1080개 마이너스 X. X는 1200. 그럼 X는 여러분 1200에서 1080을 빼봐요. 그럼 X는 120개가 나와요. 즉 기말 양이 120개라는 거죠. 기말량은 어떻게 구해요? 기말 수량 곱하기 완성도 곱하기 기말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기말 수량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완성도 몇 퍼센트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600 곱하기 완성도를 몰라요. 몇 퍼센트 몰라요. X는 12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X는 완성도는 120 나누기 600 한번 해보세요. 120 나누기 600 곱하기 100 해야지 퍼센트가 나오겠죠? X는 20% 나오네요. 하나하나 문제가 어려워요. 예. 전산세무 이거 합격이 어렵겠어,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예. 자, 다음. 표준원가가 나왔어요. 표준원가는 여러분 좀 쉽게 출제했네. 예, 이것은 표준원가. 자, 여러분 이 표준원가를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데, 자,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실제 원가, 그다음에 표준원가, 가운데 비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실제는 수, 단, 그다음 비교에도 수, 단, 수, 단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그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여기는 실제 여기는 표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와 표준을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 단, 수 여기까지가 실제입니다. 여기 다 실제를 써요. 실제. 여기서부터 다 표준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주의할 점, 여기 표준 수량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곱하기 표준 수량.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이 표준 수량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수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문제를 맞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상 생산량, 실제 생산량이 있고 여러분 실제 수량, 여기 실제 수량 나왔네. 실제 수량 10만, 10만 실제 수량 10만. 그 다음에 실제 단가 아는 것부터 잘 보이는 것부터 써봐요. 실제 단가 실제치를 쓰는 거예요. 실제 단가 얼마? 300. 실제 수량 여기 실제 수량이죠? 여기도 실제 수량이죠. 얼마? 10만.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단가. 표준 단가 나왔죠? 표준 단가가 얼마야? 320. 여기 표준수라 그랬죠? 표준. 320. 그 다음 여기도 표준 단가가 여기서 320이 되겠지. 표준 단가. 320. 표준 단가. 320. 그 다음에 요 수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량은 여러분 실제 생산량이 있고 예상 생산량인데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고 했어요.
실제 생산량 9,000개 곱하기 표준 수량은 여러분 단위당 한 개당 수량이 12kg가 들어간다.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표준 수량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표준 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수량이라는 거예요. 표준 수량만 주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9,000 곱하기 12 해봐요. 1,000 곱하기 12 그러면 얼마 나와? 10만 8천 10만 8천 곱하기 320 곱하기 320 단가를 곱하면 곱하기 320 하면 얼마 나와? 3,456만원 3,456만원 표준 금액은 3,456만원 그 다음에 비교되는 건 실제와 표준의 비교잖아. 비교 10만원 곱하기 320 그러면 3,200만원 나온가? 네, 3,200만원 나오네. 그 다음에 실제는 10만 곱하기 300 그러면 3천만원 3천만원 여기 금액은 3천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는 3천만원 들었어요. 3천만원 근데 표준은 여러분 지금 여기 가격 차이죠. 앞에는 가격 차이예요. 자 수량은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죠. 3천만원 근데 표준은 3,200만원이 표준이에요. 3,200만원 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천만원 밖에 안 들었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면 유리한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유리합니까? 200만원 가격 차이 200만원 유리한 차이예요. 유리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왼쪽이 크다 그러면 불리한 차이고 오른쪽이 크다 left, right 오른쪽이 크다 그러면 유리하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려지면 유리한 차이다. 이제 수량은 갖고 이제 표준 단가와 여러분 이제 단가는 일치해요. 수량의 차이예요. 수량의 차이 요거와 요걸 비교하는 거죠. 3,200만원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표준은 3,456만원. 여러분 실제가 더 전략됐죠?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네. 이것도 그러니까 수량의 차이인데 다 같이 여기는 무슨 차이라고? 수량 차이인데 얼마가 차이 납니까? 256만원. 256만원 불리야 유리야? 유리한 차이. 오른쪽이 크니까요. 유리한 차이. 네, 하나하나가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자꾸 그러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1번 문제는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가 그랬어요.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 임원이 부담해야 할 거잖아. 그럼 임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접대비 아니다.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 금액은 법정 증빙 서류, 신용카드 등을 갖추라 그랬는데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 그대로인데 신용카드 등 법정 증빙서를 갖추라 그랬죠. 접대비는 얼마? 여러분 만원 이하는 여러분 개정돼 가지고 이게 지금은 3만원으로 개정됐어요. 신용카드 등은 3만원.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다음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런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대손금이 아니고 여러분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어. 여러분 내가 돈 받을 게 있어. 그런데 왜 포기하겠어요? 응? 포기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대손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접대를 해가지고서
받을 돈이 1억 있는데 그거 포기할 테니까 이번에 이 공사를 나한테 주세요. 우리 회사에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대비로 보는 게 더 적정하다. 다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은 2,400이 아니라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정답이 2번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추계 결정 시에 소득 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를 멸실되어 추계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기타 사유치이다. 여러분 추계 결정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장부가 없어졌어. 장부가 없어졌어. 그러면 원래는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세무조사 나왔는데 장부가 없어진 이유를 봤더니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이야.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모든 장부가 다 날아가 버렸어. 멸실됐어. 그랬을 때에는 대표자 상여로 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알았어. 책임 묻지 않을게.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추가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잖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추가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도 정책적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목적이죠. 이런 것처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다음 2번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방금 얘기했잖아. 대표자 상여 귀속자가 불분명해. 그러면 지금 돈이 빠져나간 것은 분명하나 누구한테 빠져나갔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표자는 알고 있잖아. 왜 몰라? 대표자 너는 알고 있잖아. 너가 책임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다음은 추계로 과세 표준을 경정 결정할 때는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대납했어요. 여러분 소득세 대납 이거 잘 나오네. 여러분 이것은 기타 사유에 출납니다. 상여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소득세를 대납했어요. 그랬을 때는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한다. 다음 소득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득 처분은 전부가 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틀린 것 대물변제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러분 이건 사업자 간의 재화를 차용, 빌리거나 소비했어요.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저당권, 여러분 담보 잡혀놓는 거잖아.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담보를 잡혀놓은 거 팔린 건 아니다. 부가세가 없어요.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14번은 간이과세자 개정됐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무의 단골로 나오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중 금액 기준은 직전연도, 당해연도 그러면 틀려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그래야 돼요.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 그래야 돼요. 미달한 개인사업자 그래야 됩니다. 법인 그러면 틀려요. 다음 맞다는 거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다.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러면 여러분 4,800만 원 미달하면 납부모 면제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7월 20일까지 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하는 것은 그냥 영수증 발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 징수로서 징수하지 않는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요. 적용받을 수 없어요. 예지한다. 자, 간이과세자. 그래서 가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14번, 15번이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실제 소요된 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원고료 60% 인정하고 강연료 60%, 산업재산권의 무형자산의 대여소득 전부가 다 60%로 대부분이 다 60%예요. 근데 80%짜리는 여러분 80%짜리가 우리가 뭐가 있죠? 예, 상금과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요 상주 80%로 의지하는 경우가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60%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규인 소득은요,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필요 경비가 어떠냐면 둘 중에 큰 거, 실제 발생 경비와 의제 필요 경비 중에 맥스 큰 걸로 적용해요. 의제 매입액은 우리가 의제 필요 경비는 어떻게 구하냐? 2천만 원 이하면 80%. 60%가 아니고 8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하는 50%, 30%, 2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인 소득이 틀렸다. 그래서 이론 문제를 쭉 빠르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실무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어서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설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수출이네요.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수출이니까 16수출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고 금액이 있고 결제 금액이 있는데 우리 결제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결제 금액 곱하기 1150원. 그러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어요.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토지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지금 철거 비용으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급하고 다음 달에 5일에 대금은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네요. 예. 그러면 다 같이 이것은 54불공 54불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차변의 토지 대변에는 뭐라 합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대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번 가도 되겠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합니다. 당사가 5%의 지분을 소유한 연준으로부터 현금 배당, 여러분 현금 배당 동그라미, 현금 배당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고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치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식 배당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 배당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당을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그랬는데 주식을
받은 사람,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증가시킨다. 왜 그러냐면은 배당해주는 회사 입장에서 배당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배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의 크기가 변동 없기 때문이에요. 변동 없기 때문이다. 왜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해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해당해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되잖아요. 차변의 자본금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 이렇게 해서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 배당을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 수만 증가되지, 주식 수가 증가되고, 주식 수는 증가되죠.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죠. 그래서 금액도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주식 배당을 수령하였다 그랬는데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금 배당일 때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열어서 제품을 매출했어요. 제품 매출 그리고 세금 계산서 나오니까 11과세죠. 이것은 너무 쉽네. 50% 보통예금 나머지는 당좌예금 끝. 쉬운 문제도 나와야지. 다음 문제 2번 부가세 신고 시 부구석서를 작성하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여기서 공제받지 못할 불공만 찾으라는 거죠. 업무 무관 자산 맞습니다. 불공.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터 구입 비용 세금 계산서 발급 이건 공제 가능하죠. 업무용 승용차 1000cc 이하니까 공제 가능하죠. 공제 가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 이건 접대비 목적이네요. 불공. 그 다음에 12인승 승합차 이것은 공제 가능하죠. 공장용 토지 여러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건 불공이죠. 그러니까 불공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개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입력하면 안 되고요. 불공만 입력하는 메뉴지요. 다음 자 여기서도 여러분 함정이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요식업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자 음식점은 농어민한테 구입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농어민. 그 다음에 음식점 제조업일 때는 가능하지만 농어민한테는 음식점일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X를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농산물 계산서 요거 하나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한다는 것은 요거죠. 여기서 단기 매입한 거 5,200만원 예정 때 매입한 거 5,200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매입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매입. 요건 단기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기라 그러면 예정 플러스 확정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정 때 매입한 게 5,200만 원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단기 매입한 것은 여기 나왔잖아요. 720만 원 요거. 720만 원. 예정 거 매입 확정 매입 그래서 5,920만 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업은 106번에 6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받은 것은 예정 때 공제받은 거 지금 200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정 때 공제받은 거 20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했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예. 자, 4월 25일 날 일기 확정 때 소멸시 완성 공제 가능합니다. 예, 부도가 단기가 아니라 전기죠. 전기면 6개월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드러움은 부도가 6개월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력하면 안 되고요. 파산 6월 15일에 파산됐어요. 파산됐으면 공제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니까 전기의 대손세 공제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태양에 대한 예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못 받을 줄 알고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돌려받아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회수했어요. 회수하면 여러분 음수로 입력한다. 요것만 주의하세요. 음수로 입력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음수로 입력한 거 맞죠? 예, 음수로 대손 해수.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거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음수로 하는 것만 주의하세요. 다음 결산이 왔습니다. 결산이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라.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 부채 정리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입금 대변의 반대편으로 갑니다. 부가세 대입금 받을 돈이 있었어요. 받을 돈은 전부 다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받을 돈 없애니까 줄 돈은 차변에 갖다 놓고요. 가산세 줄 돈이죠. 가산세 이건 우리가 세금과 공과를 한다는 거죠. 차변으로 옵니다. 차이 나는 거 대변에 만약에 부족하다 차이가 대변에 났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면 되죠. 미지급 세금 이렇게 만약에 차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받을 돈이 생겼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참고해 보면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채, 줄 돈은 전부 다 차변으로 가서 정리합니다. 받을 돈, 돌려받을 돈, 요것은 이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차액, 여기 바로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폐성 애화 자산, 부채입니다. 장기 차입금 부채죠? 12,000달러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환율 발생, 작년 말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발생일은 왜 작년 말에 환산 한번 했잖아요 1210원짜리가 지금 올해 말에 1110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원이 감소됐어요 100원이 감소됐어요 감소 100원이 감소 증가가 아니라 감소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몇 달러 12,000달러 곱하기 100원 감소했어요 100원 그러면 금액을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120만 원이 나와요. 120만 원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그랬어요. 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부채의 감소는 무슨 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에는 빚이 줄어들었어? 빚이 줄어들었네? 기분 좋아요. 그때 쓰는 이름을 애와 환산 이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은 받을 돈인데
100원이 감소했어요. 100원이 감소했어요. 받을 돈이. 몇 달러가? 28,000달러가. 그러면 280만 원이 받을 돈이 줄어들었어요. 받을 돈이 줄어들었어. 자산의 감소. 그 자산의 이름은 장기 대여금 280만 원 대변에. 그럼 차변에 뭐라 해요? 여러분 받을 돈이 환산에 의해서 줄어들었으므로 우리는 뭐라 해야 한다? 대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야 한다. 대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령 분석법. 매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을 추정하고 대손 삼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기존 데이터는 무시하고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30일 이내에 매출 채권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미수금은 도나 마나 할 필요가 없죠. 예상 매출금하고 받으러만 하면 되는데 자 예상 매출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받으러면 여기 하나 있네요. 받으러면 이렇게 하나. 자, 예상 매출금은 500만 원에 5%, 500만 원에 5%.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10%, 그 다음에 200만 원에 15%. 이렇게 곱해가지고서 그것을 못 받을 예상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15%로 곱하는 거고요. 예상액 거기다가 뭘 빼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예상 매출금은 100만 원 있고 미수금은 의미 없다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하지 마세요. 여기다는 지금 잔액이 뭐 0이어서 상관없는데 매출 채권만 하라 했기 때문에 받으러면 지금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없네요. 그래서 예상 매출금은 방금 우리가 거기 곱한 거 500만 원에 5%, 1000만 원에 10%, 200만 원에 15%, 여기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5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55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수금을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15%를 곱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없으니까 15만 원이 나오는데 차변의 대손 상각비 1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이 금액을 입력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죠. 대손 충당금을 클릭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결산 자료 입력에서 말입니다. 다음, 이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야, 또. 여러분, 선급비용 2,625만 원.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했어요. 자, 2,625만 원인데, 이것은 단기 초의 잔액이에요, 잔액.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약을 2년치를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한 건데, 계약이 2020년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2020년 여러분 원래가 여기 몇 년짜리냐면 2년짜리면 24개월인데 자 여러분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21개월치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거 21개월치예요. 그러면 2625만원 나누기 21 하면 한 달에 12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한 달에 125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몇 년도 걸 하는 거예요. 2021년도 걸 하는 거잖아요. 임차료를. 21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125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여러분 다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경과되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그랬죠.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발생된 것만큼은 다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1,500만 원이
비용이다. 자산 아니다. 이렇게. 예, 요것도 여러분 24개월로 나누면 안 되고 요 잔액이라니까요. 마이너스 3 하면 21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4번. 뭐 하라 그랬냐면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고 부양가족 탭 사원 등록을 들어가서 사원 등록에 가서 입력을 할 건데 여기 밑에 자료를 잠깐만 보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만 봐봅시다. 마연우는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마동탁은 사망했어요. 사망 전일 기준이니까 공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모치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어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그러면 그것만 공제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제 가능하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네요. 다음 정전근무지에서 여러분 정전근무지를 입력해주고 급여와 상여 입력하지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 이렇게 고용보험까지 여기다가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 다음 연말정산 자료가 있는데 연말정산은 마세오 국세청 자료고요.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30만원 마세옥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연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각각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제 가능.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의료비 누구 건가 봐봐요. 누구 거예요? 의료비는 마연우. 그래서 안경 조심하고 없어요. 안경은 그럼 전부가 다 204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교육비 가볼까요? 교육비는 초등학생이고요. 마연우고 3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보시면 월세 계약서가 주소 강남이고 아파트 82평방미터고요. 월세가 100만원 그 다음에 22년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할 것은 답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월세 입력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각각 됐고요. 이제 2번 가봅니다. 2번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이다. 기타 소득 금액 및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자료를 입력하라. 여기서는 여러분 더 K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원천징수율은 25%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법인이고 이제 개인인데 연예인 1,500만 원은 배당소득인데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여러분 14%.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배당소득은 14%고 1번에 이것은 영업대금이 아니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원천징수 나머지는 이자 배당은 14%가 원천징수입니다. 네, 다음 입력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프로그램 나오면 그 입력을 해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그러면 25%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14%. 오케이. 비영업대금은 25%라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조정이네요. 자, 법인 조정 사업용 고정자산만 해당되는 거라고 참고사로 알려놨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여러분 요 공사 기간 동안에 지급한 이자 비용을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소득 처분을 유보 발생으로 하는 건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차입 일수 여기다가 내가 날짜를 적어 놨는데 여기다가 공사 일수는 153일이다. 153일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여기 공사 시작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산하면 153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입 일수는 184일이라는데 184는 어떻게 나왔느냐? 차입이 돈을 언제 빌렸냐면 7월 1일 날 빌렸어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184일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10억을 돈 빌렸어요. 3.5%.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차입 금액 중 1억 원은 차입일로부터 일시 투자하여 연 5% 투자 수익이 발생됐다. 여러분, 일시 수익. 여러분, 이자 비용으로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 회사가 장부에다가 잡아놓은 금액이 1700 얼마? 1764만 3,835원. 그래서 일시 이자 수익은 1억 원 곱하기 5% 곱하기 184일 동안 여기에 252만 547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주면 이게 이자 비용으로 1,512만 3,28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시의 지급이자에서 일시이자 수익 일시에 그러니까 1억 원은 예금 해놔가지고 수익이 발생된 걸 차감하니까 요금이 나왔다는 걸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일수는 153일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여러분 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 설명 그때 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유보, 손금 불산입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했다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유보, 자산 부채 차이는 소득 처분을 유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좀 까다롭게 해놨어요.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전기의 대수충남 한도초가 별표시 전년도에 한도 초과되어서 손금 불산입 됐던 것이 당해 연도에는 손금 추인되는 내용입니다. 유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손 충당금 잔액인데 여기 기초가 되고요. 기초 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지급액이 됩니다. 지급, 감소, 대손 충당금 감소.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단기 설정액, 단기 증가라고 적어놨어요. 단기 증가. 이건 단기 감소고, 단기 감소. 그 다음에 이것은 기말 잔액이 됩니다. 기말 잔액. 다음 2번 자료 2번을 보면요. 자료 2번 볼까요?
자료 2번 보시면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됐다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과.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란에만 입력하면 되는 건데 3월 30일 채무자가 연락되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 500만 원. 여러분 이것은 채무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부인액입니다. 부인. 예를 들어서 소액채권이라면 대손 사유가 되는데 자 5월 6일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음 여러분 요거 부인액은 1,000원 떼놓고 나머지 다 시인합니다. 요렇게 알아야 돼요. 499만 9천원 1,000원은 부인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잔액 예상매출금과 받으럼 각각 입력하면 되고 대손율은 2% 나와 있어요. 2% 1%보다 크죠? 그러면 2%로 적용한다. 이렇게 2%.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손금 조정에서 여러분 500만 원 방금 예상 매출금 500만 원 전부 다 부인했던 거죠? 연락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는 여러분 1,000원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시인한다. 그 다음에 단기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분계를 회계 처리를 대손 삼각비로 했을 때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데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인액이 이렇게 단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채권 잔액을 방금 요걸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금액은 추가적인 금액은 없으니까 자동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채권 잔액이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1%와 실적률 2%가 더 크니까 2%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금액은 대손 충당금 잔액 2천만 원 여기 있었지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대손 요거 상계 1,000만 원 상계하면 1,000만 원이 남는데 1,000만 원 보충을 하니까 2천만 원 여기로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단기 증가입니다. 이거 단기 증가 플러스 단기 증가 요거 기말 잔액이 됩니다. 기말 잔액. 그래서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을 한다면 자 여기서 한도 초과 금액이 뜨죠. 자 어떤 게 한도 초과예요? 요거 한도 초과입니다. 천금 불산입 한도 초과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아까 기초 금액이 있었는데 여기 충당금 부인 누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 전년도 거죠. 전년도 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게 바로 손금 추인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보 감소 손금 산입 입금 불산입 난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500만 원 요거 이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거 요거 부인했던 거 있잖아요. 대손금 부인의 예상 매출금이 500만 원 손금불산이 받으러오면 1,000원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 금액 1,000원도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입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법인 조정으로 오셔서 법인 조정 2에 오시면 법인 조정 과표 조정 명세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단기순이익 2억 15만원. 그 다음에 입금산입 2,815만원. 그 다음에 손금산입 1,032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318만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2008년, 여러분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2018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21년이죠.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어요. 2008년 것은 2020년 것은 10년까지니까 203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건 2,500만 원. 2월 결손금 이비소에다가 2,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러분 17번 날에다가 700을 입력합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거예요. 원래는. 다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가가지고서 여기 조정이 될 거예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자, 다음은 가산세를 하나 가서 15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 140만원, 원천납부 14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분납할 금액, 여기 분납할 금액이 있죠. 요거, 1000만원 초과되는 금액 121만 6천원인가요? 6천원. 이렇게 분납할세. 예.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조장. 예, 여기 있네요. 저장이. 저장됐죠? 자, 이게 이제 저장을 해놔야, 예,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예,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열어야 되니까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열러 갈 겁니다. 가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로. 불러오기를 할까요? 불러오기. 예, 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최소한 1373만 1200원까지를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7%니까. 지금 요거까지만 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액공제 아까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랬나요? 세액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랬어. 700만 원이잖아. 세액공제를 여기다가 700을 입력해 볼게요. 700을 공제를 받는다라고 딱 입력을 해봤어요. 어라? 자, 요걸 여니까 조정감이 떴어요. 111만 5,200원 메모합니다. 요건 이번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111만 1,500, 111만 5,200원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588만 4,800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588만 4,800원만. 그러면 이제 금액을 알았어요. 588만 4,800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과표를 열어요. 여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방금 메모했죠? 588만 4,800원. 이렇게. 네, 그러면 바뀌죠. 금액이. 마지막에 이제 저장만 하면 문제가 다 된 거예요. 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분납할 금액이 바뀌네요. 색이 달라지니까. 1000 분납할 금액 여기서 233만 1,200원. 여기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쭉 바뀌어서 분납할 색이 233만 1,200원. 233만 1,200원으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여기 답안지랑 비교했을 때 딱 맞죠? 예,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죠. 법인조정원에 들어와서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에서 3번을 열어서 예, 이게 단기공제 여기다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것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길어요. 다음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4번.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러분, 예, 요것도 수익금액 조정 선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여러분 개인 일 때에는 그로스업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로서 세금 내기 전 단계를 올려줘서 다시 세액 공제 형태로 해주는데 법인은 어, 여기서 선금불산입으로 하는 거예요. 선금불산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는 발행주식수 일반 법인이라 그랬고요. 주권 상장 법인이라 그랬어요. 지주회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입력하는 것은 그대로 기타 법인, 주권 상장 법인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해주고 주식수, 지분율 그대로 나온 대로 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아니다 그랬어. 일반 법인일 때에는 주권 상장 법인이나 비주권 비상장 법인일 때는 100%는 100%였어요. 100%일 때는 이거 없어요. 100이에요. 100. 그러고 30% 미만은 30%, 50% 미만은 50%. 그래서 여기서는 주권 상장 법인이라 했기 때문에 30% 미만이면 30%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100%가 지금 나와 있죠. 여기 100%. 지분율이 100%, 지분율이 100%일 때, 지분율이 100%일 때, 선금물산의 비율이 100%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0.5잖아요. 지금 0.5인데 30% 미만일 때 30%, 30% 선금물산의 30%.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법인은 여기에 한번 참고를 해서 입력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주권상장 법인이냐 비상장 법인이냐에 따라서 예, 여기에 선금, 입금 불산입의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지주회사냐 일반 회사 법인이냐 지주회사도 상장 법인이냐 비상장 법인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금 매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넘어갑니다. 다음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전기월 기초 그 다음에 감소는 여러분 퇴실 감소 2억 그 다음에 보증금 또 추가로 받았어요. 3억을 이렇게 요 문제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여기에 여기다가 6억은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데 2억 반환 3억 입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법인 조정 원으로 와서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입력하는 거 이것도 프로그램 나오면 그때 한번 입력을 해보기로 하고 주의할 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6억도 입력하고요. 2억 그 다음에 3억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면적 전체가 2만 중에서 6천은 퇴실 그 다음에 또 6천 6월 1일 날 입실 그래서 적수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면적은 2만이다.
그 다음에 건설비 상당액 4억 원이 있었다. 기초.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이건 필요가 없고 임대 운용 수익 280만 원 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임대 보증금 적수, 임대 보증금 받은 거에 적수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비 상당액 4억에 대하여 4억은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면적 중에 실제로 입실 면적 그러면 전체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적수가 나와요. 그러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뭐야 끝났네. 예, 그 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임대보증금 적수 임대보증금 적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임대보증금 6억에다가 2억 반환내고 3억 들어온 거 그러면 적수 계산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방금 건설비 상당액 4억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번에서 2번을 빼고 나누기 360원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보증금 잔액.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1.2% 했어요. 입금 상당액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증금 운용 수익이 있으면 이걸 차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금 산입 대상 금액은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간주 입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소득처분이 뭔가 봐봐요.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유출입니다. 왜 기타 사유유출일까요? 입금 산입 요 되는 것을 왜 기타 사유유출로 볼까요? 이게 바로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국가의 귀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법인, 개인사업자 전부가 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냥 말로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번 횟수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횟수 같고요. 여러분 이걸 프로그램 나오면 다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횟수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공부하신 분들, 시험 보신 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